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신일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주제를 딱 받아보고 사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드라마에는 뭐 뇌종양이 좀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편이지만 사실 뇌종양이 그렇게 흔한 질환도 아니고요. 실제로 뇌종양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지 어떤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어떨까요, 교수님? 뇌종양이라는 질환은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어도 실제 환자를 보신 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21년 기준 이 원발성 악성 뇌종양 환자가 약 1,800명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것은 전체 암 환자의 비율로 봤을 때는 0.7%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 비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양성 뇌종양 그리고 다른 부위의 암이 뇌로 전이된 전이성 뇌종양까지 포함한다면 그 환자 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외과 질환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군입니다. 네. 사실 또 뇌종양 하면 뇌종양은 뭐 시한부 암이다 혹은 이 치료를 하고 나서도 장애가 심각하게 남는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요. 네. 물론 악성 뇌종양은 예후는 좋지 않은 병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매스컴에서 비춰질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이고 치료가 불가능한 뭐 불치병, 난치병 수준의 병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현대의학으로 극복 가능한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또 뚜렷한 원인도 없다면서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뇌종양은 다른 암과는 달라서 아직까지 현재 일부의 뇌종양에 있어서는 이런 유전적 원인 인자가 밝혀진 것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현재까지는 이런 원인 인자가 밝혀진 바는 없기에 아직도 예방적인 이런 활동은 좀 어려운 질환군입니다. 네. 오늘 뇌종양에 대한 궁금증 교수님과 함께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뇌종양이라는 질환을 살펴보기 전에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뇌 구조물 중에서도 어느 부위에 종양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뇌는 크게 봤을 때 대뇌 그리고 소뇌 그리고 뇌줄기라고 불리는 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대뇌는 옆으로 나눠져 있고 앞에서부터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러한 뇌는 두개골 안에 뇌막이라고 불리는 겉에서부터 경질막, 거미막, 연질막으로 이런 세 가지 뇌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뇌의 밑자락에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생성하는 뇌하수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뇌종양은 이러한 모든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성향의 종양을 의미하고 이 외에도 좀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두개골 내지는 두피에 생기는 종양까지도 뇌종양의 범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뇌가 상당히 복잡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 부위 어느 중 한 곳에라도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뇌종양이 가질 수 있는 특징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할 것 같거든요.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뇌종양은 두개강이라는 약 1,500cc 정도 되는 우리 몸의 그런 부피에서 생성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 다른 암종 대비 종양이 제한된 이 용적 내에서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경과 중에서 비교적 이 초기에 증상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조직학적으로 같은 이 종류의 뇌종양이라고 하더라도 발생 위치에 따라서 이것이 수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다르고 또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걸 얼마만큼 절제가 가능한지가 다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예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악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이런 재발의 위험성이 다른 암종 대비 높은 편이고 이 악성 뇌종양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교모세포症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 이후 한 달 후부터 재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위의 암이 이 뇌로 전이되는 전이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비교적 흔한 편이나 이런 원발성 뇌종양이 두개강 밖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진단이 같다고 하더라도 발생 위치에 따라서 예후가 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살펴본 구조에서도 봤듯이 이 구조물이 담당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종양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 뇌종양의 증상도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종양의 발생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뇌라는 기관은 각 부위별로
각 기능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두엽 병소의 경우에는 성격 변화라든지 판단 장애 그리고 이 근력 장애, 언어 장애 등이 생길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두정엽 병소는 우리 몸의 감각 이상 그리고 역시 이 부위도 언어 이해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측두엽의 경우에는 이 기억 장애의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이 후두엽 쪽 병소의 경우에는 주로 이 눈과 관련된 시력, 시야 결손 등의 이런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뇌간에 병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 뇌신경 압박으로 인해서 안구 운동 장애, 운동마비, 감각마비, 그리고 구음 장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는 연화 장애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손해 쪽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쪽에 병이 있게 되면은 균형 감각 소실, 심한 어지러움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오른손잡이의 90 내지 95% 정도는 좌측 대뇌 방구가 우성이기 때문에 이 좌측 대뇌에 병이 있는 경우가 우측보다도 훨씬 더 증상 자체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뇌종양으로 진단받으신 분들 공통적으로 두통도 좀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두통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그 뇌종양이 있으면 주변부가 이제 뇌 부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뇌종양이든 뇌 부종이든 이 제한된 용적 내에 공간을 차지하는 병소이기 때문에 이 뇌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뇌압 상승으로 인한 구토와 두통 증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뇌종양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악성과 양성으로 나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뇌종양은 등급을 또 결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분류가 좀 어떻게 될까요? 그 뇌종양은 병리학적 분류로 따지자면 정말로 그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많습니다. 이런 병리학자들의 이러한 진단 기준을 통일시키고자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1979년부터 전체 중추신경계 종양의 이 병리학적인 진단과 등급을 체계화하였습니다. 그 전체 뇌종양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양성이고 4등급을 악성으로 분류해서 총 4가지 등급의 등급 체계를 나누고 있고요. 임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1등급과 2등급은 양성으로 생각하고 3등급, 4등급은 악성 취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막종 중에서도 흔하게 보이는 섬유성 수막종의 경우에는 1등급이고 이 교모세포종은 4등급 뇌종양입니다. 1등급 WHO 등급 1등급 종양은 이렇게 수술로서 완전 적출이 가능하면은 추가적인 별도의 치료가 요구되지는 않으나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4등급 뇌종양은 수술 이후에도 화학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등의 추가 치료가 요구됩니다. 네. 이렇게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빨리 분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뇌종양을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치료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그 뇌종양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 전신 건강 상태, 현재의 증상, 그리고 종양의 종류, 악성, 양성 유무, 종양의 위치,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치료는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 치료가 대표적인 치료고 여기에 필요시 재활 치료가 겸비될 수 있습니다. 이중 수술적인 치료는 이 뇌종양 치료의 기본이며 핵심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치료법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수님. 이 뇌에는 굉장히 좀 얇은 장벽 같은 게 있어서 약물이 올라가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항암 치료나 약물 치료 같은 걸 하면 이 약물을 주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로 못 올라가는데 치료가 될까 좀 궁금하네요. 예, 그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에 혈뇌 장벽이라고 그래서 네. 이 약물뿐만 아니라 세균, 바이러스 등의 침입을 막는 이 기본적인 방어 장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 이런 장벽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암종 대비 이 항암제의 종류가 좀 제한적이고 용량 역시 고용량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저 그리고 또 뇌종양의 치료의 기본이 수술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게 치료를 꼭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수술을 꼭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 좀 많이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정말 수술이 기본일까요, 교수님?
근데 뇌라는 기관은 조직 검사가 똑같이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으시는데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런 영상학적 소견만으로 진단을 할 수 없는지 물으시는데 하지만 적을 알아야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듯이 이런 영상학적 소견만으로는 어떤 종류의 병인지 확진이 되지 않기에 반드시 수술을 해서 조직학적인 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도 MRI상에서 총 6개의 병변이 있지만은 모두 이 조직학적 진단은 다른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 환자는 역형성 성상세포종으로 진단된 환자였습니다. 이 우측 시상 부위에 주변부가 강하게 조형 증강되는 덩이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시상 쪽이면 거의 가운데 쪽이니까 이게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 이후에 이런 추가 치료로 치료를 하는 경향이 큽니다. 네. 이 두 번째 환자는 좌측 전두엽 쪽에 영상 소견만으로도 거의 교모세포종으로 거의 보이는 환자였고 진단도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된 환자였습니다. 네. 전 종양을 제거하고 추가 화학치료,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종양의 크기를 보니까 약간 안개처럼 뭔가 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런 경우에는 종양을 좀 적출해내는 것도 진짜 쉽지 않겠어요, 교수님? 예. 이 악성 뇌종양일수록 이 주변부로 퍼지는 경향을 띱니다. 이게 네. 들불 번지듯이 네. 종양이 이렇게 퍼지는 경향을 띠는데 하지만 이분은 전두엽 쪽에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한 수술을 했던 환자입니다. 네. 세 번째 환자는 폐암의 뇌전이로 확진된 환자였고요. 네 번째 환자는 손해 쪽 심한 어지러움증을 동반해서 내원했고 이 손해 쪽에 종양 덩어리가 있었고 네. 암 검사를 하니까 유방암이 뇌로 퍼졌던 환자였습니다. 네. 이 아래 가운데 있는 사진은 뇌 종양이 아닌 뇌 농양의 농양. 네. 농양으로 확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영상학적 소견만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수술 이후에 항생제를 완치됐던 환자입니다. 여섯 번째 환자는 희귀종양인데 원시신경 외배업 종양으로 확인되었던 환자고 수술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악성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조직 검사를 좀 해야 하잖아요. 이 검사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술로 얻어진 검체를 이제 확인하고 종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이 뇌종양 치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뇌종양 수술은 이 다른 정상적인 뇌 부위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기능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최대한의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종양의 덩이 효과를 줄여서 뇌압을 정상화시키고 눌려있던 뇌 압박을 감소시킵니다. 뇌종양 제거로 인해서 경련 발작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이 뇌척수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뇌수두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뇌종양의 경우에 종양을 다 제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피를 줄임으로써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보조치료, 방사선 항암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이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모든 수술이 그렇겠지만 수술하기 전에 이제 검사가 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뭐 CT나 MRI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죠. 어떤 검사들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에 필요한 검사가 있고 이 뇌종양 수술에 필요한 특수 검사가 있습니다. 네. 전신 마취에 필요한 검사는 잘 아시듯이 흉부 엑스선 촬영, 심전도 검사, 그리고 일반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이 있고요. 뇌종양 수술에 필요한 특수 검사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뇌하수체 호르몬 검사를 한다든지 종양 표지자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안과적인 문제, 이 시력이라든지 시야 등에 관련돼 있으면 술전, 이 안과적 검사를 통해서 시력 상태를 평가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잘 알려진 이 뇌 CT나 뇌 MRI 등으로 영상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뇌종양 수술 전에 받아볼 수 있는 검사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종양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서 뇌종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뇌종양은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되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기준 2023년 양성 뇌종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년에 5만 9천여 명, 악성은 1만 3천여 명에 이른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 5년 동안 각각 31%와 9%가 늘어난 수치를 보인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머리가 조금 아픈지는 조금 된 것 같고 평소에 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머리가 주로 언제 아프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아픈 것 같고 일상생활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다시 잘 때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플 때 일반적인 약들은 좀 먹어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 먹었을 땐 두통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먹어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뇌종양 증상은 종양 발생 위치에 따라 다르다. 가장 흔한 증상은 높아진 뇌압 때문에 나타나는 두통. 뇌종양 두통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게 특징인데 강도가 점점 세지며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고 새벽에 더 심하다. 이 환자는 30대 남자 환자로 아침에 주로 두통이 심한 편이고 또 밤에 잘 때 두통이 다시 심해지는 양상을 띱니다. 전형적인 뇌종양에 의한 두통의 증상으로 보이고 영상 검사에서는 종양이 뇌관 부위에 넓게 퍼져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서 수술로 완전 적출은 힘들고 수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 그리고 화학 치료까지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뇌종양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다. 유전자 변이나 방사선, 화학물질이나 외상 등이 꼽히고 있다. 증상이 없거나 크기가 작으면 추적 관찰만 진행하기도 하는데 다만 크기가 작더라도 뇌와 척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경우에는 영상 검사와 함께 치료 여부가 결정된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네, 지난주에 제 집에서 경련 증상이 있어서 동네 병원에 찾아갔다가 큰 병원 가보라 해서 왔습니다. 이번 증상이 처음이었나요? 네, 처음입니다. 그럼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나요? 아니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일 이후에 어떤 다른 증상이 있나요? 네, 그 이후에 말할 때 불편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뇌종양은 발생 위치별로 세부 증상이 다르다. 크게 전두엽은 편마디나 정동장애 등이 나타나고 부정엽은 감각이나 지각 능력, 측두엽은 기억장애 등이 일어난다. 또 후두엽은 시야 결손이 유발된다. 경련 발작 증상을 주증상으로 내어난 2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종양은 좌측 전두엽에 국한돼서 종양이 넓게 퍼져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전두엽의 특성상 과감한 수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후는 비교적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종양 병리학적인 종양 진단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 방향은 결정될 예정입니다. 뇌종양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직접 절제하는 것이다. 종양의 위치와 크기, 악성과 양성의 여부, 그리고 재발 정도에 따라 치료 난이도가 달라진다. 최근에는 이동식 영상 장비와 기능성 MRI 검사 등을 통해 병변의 위치나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수술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였다. 뇌종양은 종양의 위치 특성상 두개강이라는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발생하고 뇌는 각 부위별로 신체 기능이 국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암종 대비 종양의 크기가 조금만 커지더라도 증상 발생이 나타나는 편이며 이렇게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이 느리고 영구적인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뇌종양은 초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미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을 경우 종양을 완전하게 없애기 힘들거나 재발 우려가 증가해 치료 예후가 나빠질 수 있다. 정확한 진단과 최적화된 치료가 필요한 뇌종양. 현명한 지혜로 더 이상 소문과 낭설에 현혹되지 말자.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뇌종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뇌종양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수술이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특히나 뇌종양 수술에 있어서는 교수님 마음가짐도 좀 남다르실 것 같고요. 환자분들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편인가요?
병 자체가 환자에게 주는 공포심은 뭐 다른 병들보다도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환자들도 굉장히 공포감에 떱니다. 예. 저는 수술 전에 비교적 가볍게 환자에게 좀 우스갯소리도 하고 네. 이렇게 좀 긴장감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에게 몸을 맡기신 환자분들을 존중하고 환자에게 단 1%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악성도가 좀 높으면 환자분들이 질에 겁을 먹고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나요, 교수님? 맞습니다. 그 악성도가 높아 보이는 환자분들은 이게 얘기를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좀 포기하는 경향이 좀 덜어 있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은 고령층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환자들에게 하여튼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아직 열기 전까지는 이 어떤 종양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령 종양이 재발하고 문제가 되더라도 이러한 치료 행위가 이런 증상 경감 목적으로도 환자에게 득이 되면 됐지 해는 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강조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환자들에게 건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환자분들도 믿고 좀 따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에는 이제 영상 검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T 소견부터 좀 살펴볼까요, 교수님? 네. 요 CT는 MRI에 비해서 검사 시간이 짧고 검사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접근도가 좋은 편입니다. 뇌종양의 영상 검사는 조영제 정맥 투약 이후 촬영이 필수적인데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조영제를 투입하기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네. 좌측 전두엽에 이 조영제 전 사진은 약간 병변 모습은 보이는데 뚜렷하지는 않고요. 네. 하지만 조영제 주사 후에 찍은 사진을 보시면은 이 좌측 전두엽 병소가 훨씬 두드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CT를 찍고 나서도 좀 잘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MRI를 또 찍지 않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 CT 검사가 두개골 그리고 출혈 쪽에 좀 특화된 검사라고 한다면 이런 뇌 조직 자체 그리고 주변부 뇌 부종 이런 걸 보려면 MRI 검사가 표준 검사가 되겠습니다. MRI는 CT보다도 이 뇌실질의 병변이 잘 보이고 특히 이 위쪽 사진과 아래쪽 사진을 비교해서 보시면 CT 검사보다도 이렇게 뇌실질에서 훨씬 두드러진 종양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조영제를 주사 전의 사진들도 이렇게 이 뇌 부종 역시 CT보다도 MRI가 더 우수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MRI로 확실히 살펴보면 더 자세히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능적인 MRI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교수님? 기능적 MRI란 말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네. 이거는 이제 신체의 일부에 자극을 주어서 이런 대뇌 피질의 기능적인 위치를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이 두 그림을 보시면 이 오른손 운동을 할 때 이 좌뇌 운동 피질이 활성화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왼손 운동을 할 때는 이 우뇌 운동 피질이 지금 이 종양 덩어리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능적 MRI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 종양이 어느 정도로 활성도를 띠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PET-CT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포도당 같은 물질을 주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PET-CT는 펫과 CT의 합성으로서 네. 이 악성 종양은 일반적인 정상 세포보다도 이 포도당 대사 작용이 많은데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시행하는 검사가 펫이라는 검사입니다. 네. 이러한 펫을 이 오른쪽 사진처럼 CT 영상과 합성한 것이 펫CT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좌측 이 후두엽 쪽에 이 종양 덩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펫CT로 합성한 결과 이게 종양의 포도당 대사가 활성화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법은 병의 진단, 치료 경과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 이후에 올 수 있는 이런 방사선 괴사, 이 병의 재발, 감별 검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영상 검사 소견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혈관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잖아요. 혈관 조영술도 하시죠,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 뇌는 굉장히 복잡한 이 혈관 구성을 이루고 있는 장기이기에 이 수술 전에 뇌혈관의 상태를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뇌혈관 CT라든지 이 뇌혈관 MRI를 수술 전에 촬영해서 이 병변 주변부의 이 혈관 상태를
미리 잘 알아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침습적인 검사인 뇌혈관 조영술을 수술 전에 시행해서 사진에서 보듯이 이 좌측 측두엽 쪽에 이 수막종 소견이 보이는데 이 환자를 뇌혈관 조영술을 하니 그 종양 덩어리 내로 이렇게 혈관이 투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수술로 제거할 때 이 대량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미리 이 종양 혈관에 색전술로 혈관을 막아서 이 수술 중에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 전에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종양의 위치라든지 종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치료의 기본이라고 하신 수술에 들어갈 텐데요. 요즘에도 개도술을 거의 다 시행을 하고 계신 편이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개도술은 아직까지도 현재 뇌종양 수술에 있어서 표준술식이고 거의 대부분의 뇌종양 수술에 있어서 개도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 과정은 전신 마취 이후에 이 머리카락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모를 하게 됩니다. 두피를 절개하고 이 의료용 특수 드릴로 두개골의 일부를 절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양을 제거하고 그 주변부를 꼼꼼하게 지혈을 한 이후에 그 잘라낸 그 두개골 절편을 원래 자리로 단단하게 고정하고 두피를 봉합하는 이러한 과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술이 개도술을 하지는 않고요. 네. 그 외에도 이 조직 검사 방법인 정의적 생검술 그리고 이 코를 통한 이 뇌하수체 종양 수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내시경 수술의 발전으로 이 머리 쪽 수술도 내시경 수술로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 조직 검사가 아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정의적 생검술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교수님? 그 정의적 생검술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생검이라는 뜻은 조직 검사를 한다 이 뜻입니다. 이 종양이 위치가 뇌 중추 기능 부위에 있는 경우거나 이 수술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위의 경우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이고 전신 마취 이후에 이렇게 다음과 같은 외부 틀을 환자의 머리에 고정하고 네. 수술 전에 미리 영상 검사에서 설정된 좌표를 이 틀에 입력하여서 긴 요 생검 바늘로 병변을 조직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뇌라는 구조물 자체가 뇌 조직도 있지만 뭐 신경도 있고 세포도 있다 보니까 이 수술을 하실 때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좀 투입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사용하실까요? 그 뇌종양 수술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고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장비로는 이 수술 현미경이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육안으로 하진 않고요. 이 현미경을 통해서 이 미세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뒤에 설명드릴 자동 항법 장치라든지 그리고 종양의 적출을 도와주는 이 초음파 흡인기 그리고 수술용 초음파 진단기 그리고 이 수술하면서 뇌신경에 이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이 수술용 뇌신경 기능 감시 장치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수술용 내시경 등의 장비가 있겠습니다. 이 중 그 자동 항법 장치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고 이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술이 좀 편리해졌는데요. 그 탐침자를 환자의 두피 아니면 두개골, 근데 이 피질에 갖다 대면은 그 끝이 이렇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비 도입으로 인해서 이 개도의 범위가 굉장히 작아지고 이 수술할 때 정상 뇌 조직의 손상이 적어졌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달려 있는 카메라 이 센서로 네. 이 탐침자를 이제 실시간으로 추적해주는 장비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환자 머리에 이렇게 탐침자 가는 금속 맞대를 갖다 대면 그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병변 쪽으로 향하게 하고 이쪽으로 수술 루트를 그렇게 잡는 계획을 세워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변을 찾기 위한 정말 중요한 장치, 자동 항법 장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뭐 수술을 한다 해도 뇌종양이 무서운 건 이제 합병증이잖아요. 이 부분을 많이들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어떤 합병증들이 좀 발생될 수 있을까요? 그 아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걱정하실 내용일 텐데요. 모든 환자들에게 있어서 뭐 합병증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의 빈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종양이 운동, 감각 중추, 뇌관, 뇌신경 부위 등의 이런 중요 부위에 위치하거나 네. 그 크기가 큰 경우 그리고 종양 주위에 주요 이런 뇌혈관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그렇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 종양의 완전 적출을 계획해서 하는 경우 등은 합병증의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합병증은 이 수술 부위 통증, 불편감, 뇌 부종, 경련부터 해서 수술 부위의 뇌척수액 누출, 감염, 출혈까지 다양할 수 있고 이 고령층의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이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그리고 또 뇌종양 수술을 앞두고는 환자분들이 또 교수님께 질문하시는 것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거든요. 머리를 다 깎아야 하나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떤 궁금증들이 가장 많을까요? 예, 환자분들이 뭐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예,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많이 비싸지 않은가, 예, 그거를 좀 많이 물으시고요. 네. 예, 또 여성 환자분이나 젊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다 깎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도 많이 물으십니다.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맞습니다. 모든 뇌종양은 다 보험 적용이 되는 질환군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정특례라고 해서 암이라든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군들은 나라에서 진료비 감면이 일정 기간 동안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런 수술 비용 문제로 크게 곤란을 겪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 제모를 하는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깎는 경우는 물론 있긴 하지만 드물고요. 그 수술 부위를 일부 부분 제모 또는 이 절개 부위만 제모를 해서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흉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물론 이 수술 절개한 부위로는 흉이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 하지만 머리라는 특성상 이 다른 부위에 머리카락이 길면서 자연스럽게 덮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네 번째 재수술 이 문제도 환자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한 번 수술하면 이제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병이 재발했거나 불충분하게 제거가 된 경우에는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환자의 여건에 따라서는 충분히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제일 많은 질문인데 서울로 가야 되지 않냐, 큰 데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뇌종양이라는 병 자체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병이 아니고 악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장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접근성이 좋은 근처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고 실제로 뭐 의료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집에서 먼 이런 서울 쪽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환자분들이 주셨던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교수님께서 직접 치료를 하셨던 환자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예, 첫 번째 환자는 52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예, 환자는 두통이 한 3개월 이상, 아침형 두통이 3개월 이상 지속됐던 환자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른쪽으로 자꾸 수저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오셨던 환자입니다. 네. 내원했을 때 검진 결과 이 말에 이 발성 장애가 미약하게 있었고요. 네. MRI 상에서는 좌측 이 전두엽 쪽에 5 곱하기 한 4cm 정도 되는 아주 조형 증강이 잘 되는 네. 영상 소견만으로도 전형적인 수막종 소견이 보여서 수술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수술로 완전 적출을 했고 네. 조직학적 진단은 WHO 1등급의 양성 뇌수막종으로 진단됐던 환자입니다. 현재는 재발 없이 수술 이후에 별도의 치료 없고 지금까지 재발 없이 증상도 거의 대부분 다 호전된 상태입니다. 네. 저렇게 종양 적출을 완벽하게 해내면 추가 치료도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이걸 완치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완치라고 말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완치의 개념까지도 볼 수 있는 1등급 양성 뇌수막종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 다음으로는 악성도가 가장 높은 4등급이죠. 예. 이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어떤 환자였을까요? 환자는 55세 남자 환자였고 일하다가 갑자기 발생한 경련 발작 증상으로 응급실로 네.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이번에 경련 발작 증상은 처음이었고요. MRI 상에서 좌측 전두엽에 주변부로 강하게 조형 증강이 되는 큰 사이즈의 종양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내원했을 때도 계속 경련을 하고 있던 상태였고 네. 수술을 좀 빨리 진행했던 환자입니다. 수술을 먼저 진행했고 수술 소견은 4등급, 좀 희귀 종양인데 신경모 세포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4등급 종양이었고 그래서 수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까지 시행했고요. 현재까지는 재발 소견 보이지 않고 완전 적출된 것으로 보이고 네. 이 경련 발작 시 투약했던 항정관제도 지금은 상당 부분 양을 줄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악성도가 높을수록 재발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네요, 교수님. 그렇죠. 꼭 4등급 종양이라고 해서 네. 100% 재발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현재 재발 없이 정상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4등급임에도 재발이 없는 경우도 살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수님. 네. 이 사례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 77세 여자 환자였습니다. 이분 서서히 발생하는 왼쪽 팔다리의 위압감, 잘 못 걸어서 오셨고요. MRI를 찍었더니 우측 이 두정엽 쪽으로 이 크기가 큰 아주 조형 증강이 잘 되는 네. 종양덩어리가 있고 주변부에 꺼멓게 보이는 것은 뇌부종이 굉장히 심한 모습입니다. 네. 영상 소견만으로도 악성 뇌종양이었고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로 전적출을 시행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고 진단은 4등급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됐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화학 방사선 동시 치료, 화학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6주간의 동시 치료를 시행했고 이후에 또 몇 개월 안 돼서 그 수술했던 자리가 다시 또 재발한 모습을 띄어서 네. 다시 재수술로 수술 치료를 마쳤고 지금은 좀 면밀하게 경과 관찰 중인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4등급에 또 재발까지 하면 환자분들은 치료를 받는 내내 좀 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효과가 있다 하면 어떤 거든 하려고 하시잖아요. 좀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뇌종양의 특성상 이 환자의 공포심을 좀 이용한 약간 마케팅 비슷한 것들이 사이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모든 종양에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모든 종양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굳이 뇌종양을 어렵게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없겠죠. 이 표준 치료라는 것은 각각의 뇌종양에 있어서 현재까지 입증된 가장 효과가 우수한 치료로 정의되기에 반드시 환자분들은 이 표준 치료대로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치료법이 비밀인데 이것은 이제 소수만 이용 가능하다. 네. 이런 말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아마도 뇌종양이라는 희귀성과 이 공포심을 이용한 이러한 사이비 치료법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이렇게 뭔가 카더라에 마음 담아두지 마시고 전문의의 소견, 의견에만 좀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뇌종양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뇌종양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종양이란 병은 정기적인 치료 이후에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입니다. 상태에 따라서는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단위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요. 설령 양성 뇌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소 5년 이상 정도는 전문 의사가 판단하는 대로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 악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치료와 정기 검사 기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병원을 바꾸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간의 그런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서 말했듯이 표준요법에 따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보조요법,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디까지나 보조요법이고 이런 거와 혼동되지 말고 이 표준요법에 따라서 치료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종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뇌종양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악성 뇌종양은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일부의 뇌종양에 있어서는 유전적인 요인이 밝혀진 것은 있지만 그 경우는 아주 적은 편이고 이 외에도 뇌종양은 원인 인자로는 화학적 발암물질, 방사선 등의 환경적인 요인뿐 아니라 감염, 두부 해상 등이 그 원인으로 제기되어지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이 어려운 질환군입니다. 네, 두 번째 OX 질문 드립니다. 이 뇌종양은 수술 이후 뇌전 발작을 치료하는 항전간제를 평생 먹어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뇌종양의 흔한 증상으로 경련 발작 증상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생긴 이후에 수술하는 경우에는 항전간제를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복용해야 하나
수술 전에 경련 발작이 없던 환자들에 있어서 이런 예방적 항경련제의 사용은 최근 들어서는 그 점차로 그 근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수술 부위가 이 뇌전증을 잘 일으키는 부위라면은 예방적인 항정관제를 사용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경우에도 점차 단계적으로 약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는 끊는 것도 혹시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OX 질문 드립니다. 뇌종양은 초기부터 증상이 뚜렷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모든 암들이 그렇듯이 그 뇌종양도 초기에는 증상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일반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두통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두통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은 없습니다. 또한 종양이 이런 전두엽이라든지 측두엽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가 상당히 커질 때까지는 이 증상 없이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고 인지장애라든지 보행장애 등으로 종종 치매로 오인되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뇌종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이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뇌종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두통과 명확하게 다른 차별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뇌압이 올라가는 시기인 자고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아침형 두통이 특징적이고 이런 두통이 있을 때 신경학적인 마비라든지 경련 발작이 동반되는 경우는 이 뇌종양에 의한 두통을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 드립니다. 뇌종양을 치료하려면 머리를 여는 개두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개두술이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술식이긴 하나 최근에는 그런 수술 기법의 발달로 인해서 내시경 수술을 하기도 하고 뇌하수체 종양의 경우에는 개두를 하지 않고 코로 접근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는 영상학적 소견이 양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종양의 크기가 작고 현재 환자가 이로 인해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앞서 말했듯이 이런 정위적 생검술로 조직 검사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뇌종양과 관련된 OX 질문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뇌종양의 증상을 묻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두통이 잦아서 두통약을 자주 먹습니다. 이 두통이 심할 때는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릴 때도 있는데요. 뇌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걸까요? 뇌종양이 있을 때 두통은 벼락 두통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통증일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교수님? 그 전체 만성 두통 환자에서 뇌종양일 확률은 0.1%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두통이라는 증상 자체가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증상이기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일반적인 스트레스성 두통이 주로 낮 시간에 활동이 왕성할 때 발생하는 것에 반해 이런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환자가 누워 있거나 내지는 아침에 일어난 후에 바로 발생하는 두통이 특징적입니다. 머리가 벼락에 맞은 것 같다고 해서 불리는 그런 벼락 두통은 급성 뇌출혈에 의한 두통일 때가 많고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뇌종양 관리에 관한 주의사항 물어오셨습니다. 양성 뇌수막종이 있다고 해서 정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고 크기 변화도 없는데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떤 부분들을 조심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영상검사에서 양성 수막종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크기가 작고 무증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 없이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께서 걱정되시고 그런 염려스러운 것은 이해는 하는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런 정기적인 이 추적 관찰을 놓치시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성 수막종은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장 속도가 느리고 이 무성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에 그렇게 노심초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끝으로 뇌종양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뇌종양은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뇌종양은 희망이 치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그 뇌종양은 너무나 그런 비극적인 결말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에 환자들도 미리 포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뇌종양이라는 병은 희망을 안고 그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때 결과가 좋음을 이 병원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설령 악성 뇌종양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표준 치료의 발달로 수명 연장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치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 뇌종양이라고 해서 모두 예후가 안 좋은 건 아니니까요. 희망의 끈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종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신경외과 신일기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